가장 큰 문제가 괜찮은 일자리 부족. 일자리가 뭐 나쁜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좀 안에 들어가면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집값 문제, 재벌 문제, 소상공인이 되게 어려운 문제, 금융산업 문제, 뭐 조세 제도 문제 참 많습니다. 거기다 뭐 기초학문 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다 걸려 있죠. 이런 문제가 막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사실은 거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이 문제의 어떤 해법이나 문제의 원인들은 속해 있는 진영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싸우고 이만 있죠. 어떤 방향이 안 생겨서. 제 나름 한번 이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 뭐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경쟁과 시장 원리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상당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도 모르겠어요. 뭔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라.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 재벌개혁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안 돼서 그렇다. 이거 재벌개혁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확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골목 상권 살아나서. 근데 굉장히 잘 모르겠고. 또 한쪽은 뭐 규제가 너무 많다. 또 혁신이 안 돼서 그렇다. 혁신 성장 얘기는 많이 나오죠. 또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노동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이거 꽤 많아요. 상당히 많고, 지난번 대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규정노조가 문제다. 계속 대선에 나와서 떠드신 분이 있죠. 이걸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얘기해 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과도한 경쟁과 시장 원리.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적응이 많아요. 비정규직이나 영세 상공인들은 맞는데, 기득권층은 오히려 경쟁이 없다. 제가 볼 때는 한쪽만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기득권층은 경쟁이 없고 특권의 혜택이 많다. 경제민주화. 안 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럼 재벌개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재벌개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벌개혁만 문제가 됐느냐? 더 많은 기득권층이 있다. 응? 그 재벌은 여러 기득권층이 하나다. 물론 기득권층의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슨 이것만 해결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규제 완화 혁신. 이건 항상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창조하고도 비슷하고, 항상 하는 과제다. 이건 세월호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눈높이 문제, 노력 부족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생활 수준과 눈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하루 밥 세 끼 먹는 게 쉽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몇백 불, 200불, 300불,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불인데, 그때 우리가 커온 환경, 제가 54년생입니다. 그때 커온 환경을 생각해서 니들 좀 그렇게 살아라 하면 왜 경제 성장을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만 불에 맞춰서 이게 젊은이들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옛날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젊은이한테 그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세안 국가로 가라, 이상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요새 젊은이들의 학벌과 스펙은 굉장히 높다. 대기업 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은 기득권층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수많은 기득권층에도 가장 아래에 있는, 말석에 있는 기득권층인 것 같다. 그리고 또 대기업 정규직은 그나마 한국 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열심히 생산 현장에서 우리 수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쪽은 맞는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한번 제가 빨리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두 가지다. 하나는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로 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직업 간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좋은 직업. 그 다음에 이제 다 느끼듯이 비싼 집값과 집세, 부동산 문제다. 대단한 어떤 철학적 이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가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나 저성장의 뿌리가 되고, 또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신뢰 구조나 국민 정직성을 훼손해서 경제 정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이제 짚어볼게요, 다시. 직업권 과도한 보상 격차. 우리나라에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재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경영진,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관료, 교수, 공무원, 금융기관,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이게 기득권층인데, 이게 요새 젊은이들이 다 되고 싶은 직업이죠, 그죠? 이거 하나 되면 그래도 먹고 살아가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걸만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소득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냐? 아니다. 많은 부분이 불공정한 제도적 특혜와 과거다. 재벌은 정치권하고 뭐 관료들하고 유착되어 있고요. 뭐 기업 경영이 비슷하고 임대사업자는 우리가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소득이 과세를 안 하니까 가장 큰 불로소득인데 과세를 안 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과세를 안 한다. 의사들 전문직은 이 사람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게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의사 수가 적으니까 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다. 관료는 뭐 월급은 정부가 주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줍니다. 교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은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 금융기관은 민가부분 같지만 우리나라는 신규 설립허가가 거의 없습니다.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공공부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93년 이후 한국에서 금융기관이 거의 설립되지 않았어요. 인터넷 전문은행만 빼고 그건 좀 특별한 거고 뭐 실제 정상적인 은행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굉장히 선진국이죠, 우리보다. 이런 나라의 동일한 직업보다 훨씬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의 교수, 한국의 관료, 한국의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런 나라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람은? 이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10% 이상 될 겁니다, 나라에. 이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나머지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제입니다. 뭐 경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이만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을 가져가요, 10%가.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머지 갖고 싸우다 보니까 적게 갖는 거예요. 그럼 못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뭐 다 알다시피 비정규직, 파견직,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그대로 신자유주의가 적용돼요. 죽기 살기 경쟁하는 겁니다. 보호막 없이. 이들이 못 보는 이유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쪽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니까 그 나머지 갖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과도한 보상 격차가 어떻게 일자리를 없애고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일단은 상위 10%의 많이 버는 사람이 나라 전체의 소득이 50% 이상을 가져가면 이게 우리나라의 여기서 불평등구조, 소득분배 구조인데 나머지는 죽기 살기식으로 해도 소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월급이 결정돼 있어요. 공무원들, 의사들은 의료수가에 의해서 의료보험에서 딱 보수가 결정돼 있고 뭐 금융기관들은 딱 거의 독과점 상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나쁜 일자리만 있다. 나쁜 일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들어올 유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자세히 보면 기득권층, 아까 말한 많이 버는 사람들의 특혜 축소 없이는 다수 국민, 90%의 국민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점, 이런 보상 격차로 인해서 우리나라 다수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소득이 충분히 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안 늘으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긁힙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젊은이들의 눈높이가 높죠. 왜냐하면 괜찮은 직장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계속 거기만 가려고 뭐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외도 나가고 노량진 공시도 가고. 근데 또 중소기업이나 농촌 가보면 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젊은이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없는 거고, 또 이쪽에서는 맨날 취업 준비만 하니까 이게 비생산적인 거고. 이러니까 이게 경기 성장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좋은 인재들이 어디를 갑니까? 천부문 노량진 가 있고, 그 다음에 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의사 되려고 하고. 근데 자본주의 국가가 성장을 하려면은, 좀 발전을 빨리 하려면은 과학기술 쪽에 사람이 많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창업을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렇게 기업이 근본이니까. 근데 그게 안 가니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고상격차가 사람들이 생각하기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분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사회를 믿고 사람을 믿는데, 정치권을 믿는데, 우리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불공정하죠. 어느 시험 봤다고, 의사 됐다고 저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가? 이게 아닙니다. 공무원 됐다고, 뭐 국회의원 됐다고 저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뢰 수준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정직하게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굉장히 사회의 경쟁력이 높은 사회예요. 이걸 뭐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신뢰구조. 그러니까 신뢰구조가 좋은 나라하고 나쁜 나라가 보통 성장률이 0.2, 0.3% 예상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신뢰구조가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싼 집값, 집세 문제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서울에 집이 없으면 살기 굉장히 팍팍합니다. 서울쪽은 다 알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뭐 국민의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죠. 이렇게 공직자들 재산 공개 봐도 금융자산 거의 없고 다 부동산으로만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땅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뭐 땅 적은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유럽에 가면.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가장 큰 불로소득 임대소득 과세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임대소득자 등록하면 더 특혜를 주잖아요. 뭐 보유세도 깎아주고 뭐 이상한 나라죠, 그죠? 보유세도 낮아요. 뭐 보유세는 좀 논란이 있어서 뭐 좀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게 얘기가 되지만 임대소득을 과세 안 하는 건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소득이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과세를 안 해요. 우리는 가계의 보유산 부동산 비중이 70 내지 80%예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3, 40%뿐이 안 돼요. 그럼 이것은 그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많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을 현재까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이익이 남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경험에 얻은 거죠. 그러면 뭐 이런 높은 부동산 가격은 진짜 많습니다. 뭐 무주택자의 어려움, 경제 정의 문제, 그런 자금으로 왜곡, 소비 위축, 뭐 젊은이들의 결혼 불능, 출산율 저하, 양극화, 빈곤 대물림,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악의 근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사실은 2017년, 18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아주 이런 경제에 아주 큰 어려움을 일단 준 거죠. 그럼 정책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과제가 지금 없냐, 있냐? 문재인 정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다른 데서 했지만 경제는 그래도 나름 하려고 했어요. 여기도 창조도 하려고 했고 녹색 다 나쁜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혁신이나 비슷하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괜찮은 일자리 안 늘고 그다음에 저성장 기조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정책이 없어서 괜찮은 일자리를 못 만들고 성장을 확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찾지 않고 또 정책이 있어도 자신들의 이익, 우리 관료나 정책 당국자의 이익에 반하고 또 조금 더 좋게 생각하지만 그 정책들이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한번 정책을 찾아보자. 이건 아주 기발한 정책들, 이상한 정책들 우리 많아요. 우리나라 전국에다가 토지에다가 세금 확 매겨서 그걸 나눠 쓰자 이런 분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국민들한테 돈 다 조금씩 나눠주는 기본소득제 하자. 이런 것은 세계에서 별로 해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요, 저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좀 약간 실험적이고 나라를 시험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도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나라들이 잘 하고 있는 정책들만 잘해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많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경제민주화니 혁신이니 창조니 이렇게 모호한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경제민주화 좀 뭐예요, 저게? 그냥 뭐 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혁신하겠다, 포용하겠다. 좀 이상한 거죠. 네, 구체적이고 이거 확실한 정책들이야 한다. 그럼 이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과 국채 등의 고위 임원의 보수를 현재의 한 절반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반 이하로 다 가야 돼요. 절반 정도 많이 주는 겁니다. 절감된 예산으로 구급공무원이나 공기업 신입직원 채용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럼 일자리 확 늘어납니다. 그만큼. 그럼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이런 국회의원 등이 하는 일이 명예롭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뭐 별로 위험하지도 않아요. 뭐 스크린도 기르잖아. 어디 태안 뭐 화력발전소. 그렇지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이 보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받는 보수는 우리 상위 1 내지 2%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할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할까? 그리고 월급 위에 받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도. 차도 주죠, 기사도 주죠, 집도 주죠, 어떤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수를 낮춰야 일반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고위직원이 보수를 동결을 할 수 있고, 또 예산 부담이 없습니다. 보수를 낮췄으니까. 그래서 일자리 늘릴 수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들어가면 한국은행 국민소득 기준 중산층 소득, 중산층은 보통 평균 소득의 70 내지 150%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의 경우 2017년이 이렇게 하면 2,3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보다 소득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영업자까지 하면 훨씬 낮아져요. 이게 한 4,500만 원을 줄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중산층이 아닙니다. 상류층입니다. 우리 대통령 연봉이 얼마 되겠어요? 2억 넘죠? 그렇죠? 국회의원도 다 1억 5천 넘고요. 그러면 3배씩 받는 겁니다. 중산층 상단에.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대통령은 그냥 중산층의 최고 높은 거나 최고 높은 수준을 받으면 되죠. 이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또 다른 고위공무원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서대로 맞춰서 국장도 많이 받아야 되고 차관도 많이 받아야 되고 공기업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의 보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5천만 원 이상 중산층의 상단 소득인데 바깥의 이유는 비싼 집값, 집세, 교육비 입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제가 독일에 오래 있었는데 독일에 가서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독일에 가서 장을 보면 고기 사고 야채 사고 과일 사고 뭐 감자 뭐 이런 밀가루 이거 사면은 쌀 사고 우리나라보다 절반 값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값도 비싸죠. 교육비도 많이 들죠. 뭐 일반 물가도 많이 비쌉니다. 요새 쌌던 그런 것도 올라가죠. 교통비 이런 것도 올라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물가 차이가 임대료 차이가 그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맞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 요번 정부에서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보다 의사 수를 OECD 평균에 맞춰라. 현 정부가 이제 공무원 수를 OECD 숫자에 맞춰서 좀 늘리겠다 했는데 한국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2명. 그리고 또 실제 의사 수가 10만 명 정도 돼요. 우리가 5천만이니까 2 곱하면 이거 한의사 포함된 겁니다. 한 11만 명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OECD 평균은 3.3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가면 의사 수가 15만 명이 좀 넘어야 됩니다. 16만 명 정도 돼야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했을 때 의사를 5만 명 늘리면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날까요? 의대도 만들어야죠. 간호사도 있어야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죠.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일자리 한 20만 개는 늘어날 겁니다. 이건 재정부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사립대학들 의대 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허가만 해주면 그냥 다 만들어 알아서 다 해요. 그리고 또 40% 정도가 실용운영자인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디요? 의사의 40%가 저는 그런 통계 못 봤는데요.
그런 통계 있어요. 아니, 그 저기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고요. 지금 의사가 해서 잘 안 되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저기 지금 의사들은 전문의만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리게 지방에서 그냥 테이닥터라고 그래서 그냥 저기 그냥 내가 가서 일을 하면은 1억에서 1억 5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후입니다. 의사들은 의사의 보수는 항상 세후. 내 통장에 찍히는 돈 기준이 됩니다. 근데 뭐 1억에서 1억 5천 받으면 내가 아까 신용불량자 제도 가면은 1억에서 1억 5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를 뭐 이렇게 잘못 투자해서 의사가 좀 잘못해서 이렇게 망하는 의사가 있는 건 사실인데 40%가 될지는 내가 전혀 40%면 10만 명 중에 4만 명인데 난리 나라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13만 5천 명이고요. 지금 현재 예. 저희 한의사까지 합치면 예. 18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지금 40배 훨씬 넘었고 저기 블랙 신약 운영자가 예. 지금 그 일반 의사들은 40%에 거의 도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인지 한번 좀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우리가 OECD 통계에 들어가면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문제가 뭐 국민의 의료 서비스 문제뿐 아니라 이제 의료 산업의 수출 산업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의사 수가 적은 상태에서 수출 산업화를 하면은 사실 이런 거 비슷하다고 좀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굶주리 있는데 이제 뭐 쌀을 수출하겠다 하는 거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수련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혹사로 죽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응급 의료 하시는 어떤 또 한 센터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과로로 지금 우리 특정 분야의 의료는 굉장히 부족하고 과로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아니다. 이건 이제 저는 이제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통계들이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아요. 좀 말씀해서 그런데 실험들 통계가 3.3% 정도 됩니다. OECD가 중에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일자리 걱정이 없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경제 문제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느끼는 게 맞는 겁니다. 통계가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통계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반발이 무지무지하게 클 겁니다. 이런 것은 정치력을 좀 발휘해봐야 되고 기존 의사들의 반발이 적은 방을 찾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이제 지방이나 응급의료 부분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지방의대 또는 여기 정부가 지정하는 응급 분야에만 10년이나 20년을 근무해라. 그런 의사들을 지원을 해서 장학금 준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주는 거 있고 지금 의대 정원이 증원이 안 되면 제 생각인데 간호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공론화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계도 나올 수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들을 늘리는 겁니다. 조금씩 늘려보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은행의 신규 설립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은행들이 공장 만들듯이 이렇게 은행들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은행이 1993년 이후 은행의 신규 설립이 없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2개만 생겼죠.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많이 났습니다. 슬프게도. 인터넷 전문은행 하나가 한 500명 정도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하나가 생기면 은행들은 그거와 경쟁하기 위해서 점포를 몇십 개씩 없앱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요즘은 다 느낄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은. 예전에 종로거리나 명동에 가면 은행 점포 많았잖아요. 거의 어디서 보기 어렵잖아요. 다 그러면 그게 은행 점포 없어지면 그 일자리 한 몇십 개씩 사라지는 겁니다. 점포 하나가. 계속 점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모바일, 인터넷 전문면에 끌고 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정부가 더 중요한 건 일자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능한 점포 적게 없애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정책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은행은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지 않죠.
이게 소형 금융기관이 새로 생겨나면은 뭐 재정부담 없이 이제 괜찮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은행원들 그럼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신협이나 새마을 이런 거 조그만 거 은행 보셨죠? 거기 월급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아세요? 뭐 신협들, 동네에 있는 조그만 신협들. 그 이사장이나 뭐 전무이사, 그 대표, 경영진이 되면은 얼마? 조합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예. 몇 년 전에 제가 강동 이제 시니어 네. 조합원으로서 참여해 보니까 예. 조합장이 조금 낮춰서 한 그때 6천만 원, 근데 네. 지금은 원래서 한 이제 1억 이상 받는 데가 태반입니다. 제가 아는 데는 동작 신협이 이건 1억 5천, 1억 2천,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1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 지방에 있는 농협조합장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6천만 원 받으셨다는 그분은 굉장히 양심적인 분입니다. 그 전에 네. 조합장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아, 오걸로 했는데 그 다음에 정식 볼 때도 본인이 그렇다고 그리고 신협이나 이제 새마을금고 일반 직원들도 한 6, 7천 받습니다. 와,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럼요. 광주형 일자리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6, 7천은 그냥 신입 직원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정도 근무한 되게 이제 뭐 좋은 대학 안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뭐 이러신 분들이 이제 한 2천만 원, 6, 7천 받습니다.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것도 재정부담 없이 일자리 생기고 투자도 늘고 국민의 금융 서비스도 늘어날 거고 우선 은행 점포 같은 데 가기 편하니까.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금융 시스템도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우리나라는 큰 은행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들이 굉장히 큰데 이런 큰 은행들이 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1997년 이전에 우리나라의 큰 은행들이 뭐였죠? 여러분들 아시죠? 조상, 제한, 서라는 말 들어봤죠? 조은행, 상호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신한은행, 그 외환은행까지 6개 은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없어졌어요.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다 합병되거나. 그러면 지금 국민, 신한, 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20년 후에 다 있을 거다.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금융을 좀 아시는 분들 금융은 굉장히 위험한 산업입니다.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게 은행업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다. 그러니까 정책당국은 큰 은행을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금융의 조류는 정책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은행들. 영어로 enough small to manage입니다. 이걸 too big to fail은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의 반대가 enough small to manage. 그게 이제 정책당국이 금융을 끌고 가야 되는.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었죠. 뭐 메가뱅크론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 큰 은행 더 키우는 게 아니고 작은 은행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사실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은 약자한테 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 강자는 금융이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강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뭐 더 없으면 금융이 없어도 그냥 자기 있는 돈으로 천천히 사업을 하면 되는데 금융이 없으면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들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뭐 그냥 계속 조금씩 저축을 해야 돼서 그 저축한 돈으로 사업을 하려면 한 늙어 죽을 때쯤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을 강자한테 더 이렇게 도움을 주는 모양이지만 그 본질은 약자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어떻게 하면 금융이 약자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금융은 그냥 방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을까요? 저렇게 방관되면 금융관료, 그 다음에 금융기관 경영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외국인 주주도 60 내지 70%입니다. 외국인 주주들. 좋죠. 국민들은 금융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그런데 낙후된 금융산업에서 근무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 농업이 낙후되어 있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참 힘듭니다.
거기서 최저임금 이상 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러니까 거기 농업이 낙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금융은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아까 말한 대로 신협이나 새마을은 것들 그 조그만 금융기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거 보여드리고 넷째 5급 공채 폐지와 이제 9급 채용 대폭 확대. 그 다음에 이제 7급 공채는 전문직 주임을 전환하고 신규 채용 공무원층은 직무급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료지와 공무원 보수 체계 개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어떤 경제의 뭐 중상층분은 최고 상층분은 아니지만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9급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노량진을 가는 건 맞는 길입니다. 9급 공무원 처음 되면 월급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가 없이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열심히 가방 써서 왔다 갔다 하면은 6급이나 5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분들은 상위 10% 이내의 소득이 다 듭니다. 한 30년쯤 후에는. 근데 상위 10%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공부도 상위 10%에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내가 상위 10% 안에 드는 것은 100명 중에 10명이 드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9급 공무원이 되면 그냥 크게 노력 안 해도 한 50살, 55세쯤 되면 상위 10%에 들어서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가 적은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수가 적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근데 또 반대의 문제는 뭐냐. 그리고 공무원을 늘리자. 그건 뭐 말이 되는데 반대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보수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공무원들의 수는 늘리지만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들은 보수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급이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오르고 그냥 하는 일에 맞춰서 직무급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면은 월급을 비슷하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은 승진 기회를 더 줘서 승진이 되면 월급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5급 공채, 이제 고시라고 하는 거죠. 행정고시라고 이걸 없애자.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9급이나 7급도 굉장히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똑똑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5급 공채를 없애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도 이제 공무원 대폭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지금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어떻게 노동개혁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개혁을 주장하려면 공무원 먼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다. 그리고 다섯째는 고액 연봉 교수의 명예퇴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예퇴직을 하고, 우리 박사급 유효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보수체계, 그러니까 직무급을 적용하는 새로운 보수체계에 의한 정규 교수, 시간제 강사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지만 대학의 정규 교수와 비정규 교수, 그러니까 시간 강사의 격차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지방시다 이런 책 보셨습니까? 나는 지방시다. 나는 지방대학 시간 강사다. 그게 이제 그 비애죠. 그 얼마나 격차가 심한가.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아주 고액 연봉자 한 명이 나가면 월급 한 3분의 1 되는 교수 한 3명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아마 대학이 민간 부분에서는 벌써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는 척추교정의사, 발치료사, 독립금융 상담사, 스포츠 제약이사, 우리 고용사정 부여비는 12,600개, 미국은 3만 개, 이번에 2만 5천 개인데 직업수가 적으면 일자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 이게 다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입니다. 이거 있으면 다 좋은 직업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창출하자. 이런 직업이 만들어지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천 일자리를 늘 것이다. 일곱째는 공기업과 금기관인 감사, 그 다음에 각종 협회 임원, 정부위원, 대기업 사회이사에 대한 관료의 낙하산 금지하고 교수의 겸직 제한을 하라.
이게 신자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뭐 이렇게 뭐 주 50시간 해서 하는 것도 뭐 나누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나누기죠. 이미 교수는 충분한 도수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도 연구해야 되고 애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다 교수도 열심히 뜁니다. 뛰는 만큼 뭐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퇴임 관료는 되게 여기 연금 많이 받습니다. 뭐 300, 500, 뭐 얼마 전에 700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고 신문에 났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또 낙하산으로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느냐? 뭐 못 받게 해야 된다. 못 가게 해야 되고. 응? 이런 거다. 이게 과도한 일자리 독점이다. 그 다음에 8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상가격을 해야 되고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소득세 포괄주의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제가 제 강의 예전에 들어보신 분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소득세 포괄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유럽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포괄주의를 하게 되면 실제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빠지는 세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뭐 분개를 많이 하는 이재용이 이제 전환사채로 편법 상속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게 심각했죠. 근데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안 냈어요. 소득을 올린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요새 뭐 유튜브로 소득이 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과세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소득세가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소득 다 열거를 해서 소득을 내게 돼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포괄주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왜냐하면 계속 경제가 발전하면 새로운 종류의 소득이 생기니까 그냥 미국의 예를 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당신이 쓴 돈에 대해서 언제든 탈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막 돈을 막 써요. 응? 뭐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술도 먹고 돈을 쓰고 막 집도 막 사고, 응?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그러면 정부가 너는 그 돈 어디서 났느냐? 그를 여기 입증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상속을 받았다거나 뭐 어떻게 돈 벌었다거나 입증을 못하면 탈세범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득세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못 찾겠어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굉장히 맞고 네. 현실적인데 결국은 결론은 이제 아직 좀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책을 실현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면 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안 하지. 미국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유럽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 이게 다 맞는 얘기고 동감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좀 참으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참아지질 않아서 나중에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20분만 참으세요. 네?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한 10분, 15분이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소득세 포괄주의가. 그러니까 국민이 이걸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모르니까. 아니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해.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그런지 뭐 하여간 왜냐하면 나도 대학 교수 27년간 해서 현재 명예교수인데 네. 돈 1,000만 원까지 월급 받아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복잡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다 맞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까지 얘기하신 게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약간의 이해관계랄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약간씩 나타나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얘기하십시오. 미안해요. 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면 사회의 신뢰 굉장히 높아질 거고 소상공인의 과당 경쟁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 부문으로 갑니다. 공무원 안 되고 교수 안 되고 뭐 의사 안 되고 이제 기업으로 가죠. 그러면 민간 부분이 스스로 활력이 높아지는 거죠. 혁신과 활력이 나타난다. 작은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어렵습니다. 또 현재의 정치 세력도 별로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도 이제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의 피와 땀 없이 쉽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랑스, 독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걸 개혁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기득권층이 자기 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하려고 하질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민중미래연구소니까 이것만 있습니다. 미래는 사실 뭐 저는 결정주의자가 아닙니다.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우리 미래는 일본과 아르헨티나의 중간 어디쯤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정치 세력과 관료들이 굉장히 무능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국가부도의 날 영화 있었죠. 거기서 보면 그 윤정학, 즉 유아인이 보내서 돈 버는 사람이 나는 저기 그 정책 당국자의 무능과 무지에 베팅해서 돈을 벌겠다. 합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경제를 발전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약한 사람들, 뭐 저기 농민들, 노동자들, 그다음에 환경주의자 이거 엄청나게 희생했잖아요. 그 아래에 경제를 했고 하여튼 뭔가 쌓아놨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기득권층이 깎아먹으면서 조금씩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1800년 초반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만 늘리면은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언젠가는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많이 가져가는 약한 사람만 돈을 더 주면 국민경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거다.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뭐 1% 성장 갈 겁니다. 갈 거고 그러면 더 나눠 먹을 게 더 적어지죠. 파이가 더 적어지니까 더 갈등은 커진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1900년 초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뭐 이때는 경제 지표가 없어요. 통계 지표가 없지만 소설 같은 걸 보면 많이 압니다. 여러분 뭐 많이 보신 책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걸 보면은 1800년대를 설명할 때 피케티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통계가 뭐 있겠습니까? 좋은 통계들이 소설 갖고 잘 설명을 합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걸 갖고 그 당시에는 이랬을 거다. 불평등 관계가 이랬을 거고 변호사가 법률가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돈 많은 이혼자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빠르고 그런 소설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얘기가 이태리의 아이가 네. 아르헨티나 가정부로 간 이태리 여성 엄마를 찾기 위해서 간 얘기가 엄마 찾아 산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태리라는 나라는 괜찮아.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아르헨티나 우스운데 그 당시는 이태리의 중산층 부인이 아르헨티나로 가정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오는 나라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죠? 필리핀, 뭐 태국, 중국. 상상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뭐 알죠. 그러니까 한 100년 지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고 50년 지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게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박지 않다. 박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 이런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 고치면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뭐 일본이 뒤를 따를 것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을 뭐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도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부 기득권층 상위 한 10%는 뭐 일본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다수 90%는 절대 일본을 쫓아갈 수 없다. 일본은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었어요. 우리는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 3만 달러를 넘었어요. 몇 년 차이 나죠? 23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3만 달러에서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4만 달러 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1995년에 4만 달러를 넘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2009년까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었고 지금 이제 3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복지와 사회 인프라가 탄탄히 갖춰져 있고 소득 불평등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품도 훨씬 없습니다. 오키나와 땅값이 우리 제주도 땅값보다 싸고 동경의 집값들이 서울 집값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그랬던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인데 서울의 아파트를 팔으면 오사카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산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팔아서 두 채를 사라고. 한국 팔아서 미국 사죠. 그렇죠. 그 물가도 안정돼 있고 금융자산도 많고 진화학적 위험도 없고 기초학문과 원천기술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따라가기 어렵죠. 그리고 저는 이게 간단히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일본은 노후 준비가 잘 된 노인이다. 그런데 한국은 준비 없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 다행히 저는 한국이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저는 굉장히 근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똑똑하기도 하고. 일단 뭐 똑똑한 건 잘 어렵지만 근면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책과제,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나온다면 한국의 미래가 훨씬 밝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 우울하죠. 불안하고 이런 개혁 정책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도 없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거라는 데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뭐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대부분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그런데 뭐 OECD도 의사수도 OECD 평균이고 그다음 공무원 수도 좀 더 늘리고 OECD만큼 그 대신 뭐 거기만큼 월급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소득세 포괄제 같은 것도 하고 선진국은 다 하고 있는 은행도 좀 더 늘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선진국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 안 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과세 안 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다 과세 안 하고 어디다 과세하느냐?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말한 이런 정책 과제들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정부가 추봉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뭐 이렇게 캠프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 이거 수없이 그 사람들한테 통의하고 얘기하고 많이 했고 제 책도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읽었고 그럼에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한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1인당 국민소득을 이렇게 갔는데 1995년에 일본은 4만 달러 넘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우리는 아마 여기서 지금 저는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달러 수준에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